만약에 100번 양수 또 이제 검은시 있다고 그냥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증거인멸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맞죠? 핵심은 그거라고요. 예를 들어 송경호 3차장이 또 한동훈 검사장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볼 수도 있는 거죠. 검사인데 그게 뭐? 그 증거인멸 없었어요? 했잖아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손정혜 변호사님한테 일단 정리만 부탁드리고 이야기는 듣죠. 휴정이 권고가 되긴 했지만 주요 사건이나 시간이 좀 시급한 사건들, 주요 증인들의 일정이 모두 다 조율된 주요 공판들은 예전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동재 기자 또 구속 사건들은 지금 연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 후보 기자의 공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은 예정대로 증인신문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판도 연기되지 않았고요. 김경수 도지사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도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속 사건, 빨리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 사건, 너무 오랫동안 해야 되거나 증인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은 한 달 공전시키면 굉장히 타격이 있어서 지금 주요 사건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중에 하나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부부에 대한 이 단국대 논문을 입시에 제출 안 했다라고 이제 조 장관 얘기하고 검찰은 아니다 했다라고 또 받아줬는데 이거 논문 제출했고 안 했고를 법정에서 밝힐 수 있을까요? 이거 가능할까요? 저 표창장이요. 논문 단국대 논문. 글쎄 이제 이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이게 26차까지 공판인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됐나요? 26차 공판이에요. 아니 뭐 하나하나 사실은 쟁점 많고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게 공판 중심주의에 맞는 거긴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예?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우리가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걸 수도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네. 그날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우리가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승기를 잡았네. 다음 재판에서는 뭐 피고인 측의 승기를 잡았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사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재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재판의 일부만 이제 기자분들이 본 거를 보도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실제로 소송 기록을 보거나 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재판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질문하신 그 부분 논문 제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고디 입시에 썼다는 거. 근데 그게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도 보존 기한이 지나서. 그러니까요. 네, CCTV 기록 지우듯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하드에서. 10년이 넘어. 인제 왜냐 대학원 입시가 아니라 대학 입시니까. 그러니까 의전은 전에 서울대 대학원 그 전에 고려되니까. 한참 전이니까 아마 지나가서 실제로 뭘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겠네요. 알 수 없다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자, 표창장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광고 듣고 이 표창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특공대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정경심 교수 26차 공판 참 많이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이 보존 기간이 지나가지고 사실 좀 이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돼서는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르죠. 공판 중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숙제만 받았죠.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 표창장 파일이 실제로 그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해라라고 이제 숙제를 내렸고 검찰에서 저희는 출력하는 것까지 모두 다 다음 재판에 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단 변호인 측 주장은 뭐냐면 이 픽셀 값에 맞게 파일을 capture하려면 엄청 정교한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 교수 그 PC에 그런 포토샵 같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편집 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 교수 PC 안에서는 이런 편집이라든가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에요. 검찰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똑같이 이펙스에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다음 재판에 구현해내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변호인 너희들이 이렇게 이걸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PC에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파일은 그럼 어떻게 여기에 보관되어 있냐.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행정조거나 직원이 다른 데 동양대에서 만들어서 내가 백업하거나 전송받는 과정에서 있었을
있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로 가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왜 꼭 정 교수가 정 교수 PC에서 직접 위조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느냐. 이게 이제 변호인 측 주장이죠. 지금 어쨌든 양쪽 다 숙제를 받은 상황인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 얘기한 대로 보면 둘 다 숙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변호인 측이 유리한 거네요. 피고인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 애매할 때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제출한 것도 고려대에서 이 논문 제출 목록표가 발견이 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지만 네.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당사자 집에서 제출 목록표만 압수가 됐던 거예요. 내가 제출 목록표에는 이걸 썼다라고 써놨지만 제출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 또 합리적인 가능성, 개연성이 남아있으면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물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고려대 교수가 그걸 봤다라는 식으로 약간 지정되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나갔다가 사실 그걸 볼 수 없었다는 걸 확인이 되면서 그 약간 오보성이 또 확인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종 그 검찰에서 공소 사실 중에서 이게 시기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썼을 텐데 그러면 정경심 씨가 뭐 몇 월 달에 자기 집 컴퓨터에서 뭘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제출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공소장을 썼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이게 이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다. 포토샵이 안 깔려 있으니까. 그럼 공소 사실이 특정해야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이런 증거 법칙이나 증거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입증이 안 돼서 무죄가 나올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관련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하나 있죠.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자산을 이제 관리해줬다. 보통 이제 VIP 고객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김경록이라는 분이 한국투자에 있는 이제 뭐 일종의 펀드 매니저, 자산 관리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판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었나요?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정경심 교수 관련된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하기로 정경심 교수 조국 그 부부 자택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중계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시에 자기 느낌이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진술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이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상황을 중계하듯 통화했던 그 당사자는 남편인 조국 장관이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재판에? 사실은 그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전화해가지고 진짜 누가 지금 뭐 이렇게 하드 빼고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모든 거를 다 아는 사람 또는 사건 담당 변호사 아니면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친구한테 자랑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건의 당사자의 성격도 있고 제일 가까운 남편 또는 당시에 막 변호인이 선임돼 있거나 조언을 받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담당 변호사 정도로 좁혀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뭐 기자한테 하겠어요, 친구한테 하겠어요 이거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밤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하는 건 검찰에서는 당연한 거고. 근데 사실 그거 보려면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당시에 이제 정경심 휴대전화 이거 기록 보면 되거든요. 영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검찰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당시에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경심 교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통화 목록을 확보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내용은 모르더라도 사실 통신사에만 조회만 해봐도 누구한테 했는지는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다만 휴대전화 압수고 하면 해서 포렌식 하면 제일 다 나오는 거고 네. 통신사에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정경심 교수가 걸었으면 나와요. 받았으면 안 나오죠. 받았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받았으면은 안 나오면 그럼 누구 했을까? 그럼 주변 사람 다 해봐야 되거든요. 조국 그렇죠. 전 장관 것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는데 그건 또 법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투망식이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서 요거를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 김경록 씨 재판 때 하드디스크 없애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본인이 거잖아요. 자기 먼저 본인이 그래서 능동적 제안, 역할을 제안. 좀 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 정경심 교수가 이 과정에서 조국 교수랑 통화한 사실이 또 그럼 결정적인 문제냐. 하드디스크 인멸과 관련해서 오히려 김경록의 역할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지금 증거인멸 교사로 증거 교사가 아니고 자기 범죄니까 어쨌든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기소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김경록 PB의 말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중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 검찰이 증거 확보를 하면은 그 사람과의 어떤 를 기소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조국 전 장관이라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도 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면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하고 막 해가지고 입증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법원 입장에서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죠. 아니 검찰 그거 기소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조국 전 장관이랑 합시다. 그게 뭐요? 기소가 된 거면 그러면 추가 기소 하든지 그럼 내가 저 증거 채택함에 있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알겠습니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도 이분 나오네요. 네. 이 김경록 PB가 진술한 거에 보면 또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록 PB가 자기가 KBS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한동훈 검사장이 너 지금 보고 있어. 이 사건 이거 좀 중하게 보는 것 같더라. 해서 본인이 강한 압박을 느껴서 이래 했다. 그 뒤에 행동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 잘 쓴 표현 아닙니까? 검언 유착? 뭐 취재하면 다 검언 유착이에요? 이건 아닙니까? 첫째, KBS 담당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네. 주장이 다른 거네요. 서로. 얼마 전에 법조팀에서 공식 입장을 냈어요. 공식 나왔어요. 네. 다른 거네 입장이. 김경록 PB 얘기도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다가 나중에 송경호 3차장 얘기했거든요. 네? 나중에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이 얘기 나올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부장으로 올라간 다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적폐 수사라고 불리는 뭐 사법농단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까지는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 했던 거 맞는데 조국 전 장관 사건부터는 송경호 3차장에 한동훈 검사장 반부패 부장 올라간 거거든요. 네. 속된 말로 기자 접촉을 하면 3차장이 하지 반부패 부장 안 한단 말이에요. 형 논리상으로도. 그러면 송경호 3차장이 맞는 거예요. 송경호 3차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김경록의 얘기도 한동훈 검사장 송경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본인도 몰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KBS에서 당시 법조팀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3차장 언급하면서 네. 당신 협조해야 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 예전에 내가 이동재 기자하고 채널A 기자 지모 씨 이철 네. 전 대표 얘기할 때도 검언유착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네. 검언유착 한다고 칩시다. 가정하고. 검사장이요. 6년차 기자하고 딜합니까? 안 해요. 안 맞아요. 급이. 검언유착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최소 사회부장이나 그 정도 되면 데스크 그 이상 부장 보도본부장이라 직접 하지 6년차 기자가 무슨 검사장이랑 그걸 해요. 검사장도 어떻게 보면 총장은 최측근 검사장하고 말이 안 맞는 거고 이 KBS 건도 볼게요. 김경록 얘기는 뭐냐면 당신 말이야. 그래도 이동재 기자 건은 이철 씨랑 지모 씨 주장에 따르면 수사에 협조하면 그러면 잘 봐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전달을 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네. 굳이 검언유착이라 하면. 네. 이거 얘기는 뭐냐면 우리랑 인터뷰를 해주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라고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나랑 인터뷰를 해주면 내가 올라가 3차장이나 반부부장에 딱 가가지고 당신 잘 봐주라고 얘기할게. 거기서 당신 지켜보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무슨 인터뷰를 협조해주면 무슨 기자가 무슨 수사 협조도 아니고. 그럼 이런 주장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100번 양수 또 이제 검언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증거인멸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맞죠? 핵심은 그거라고요. 예를 들어 송경호 3차장이 또 한동훈 검사장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볼 수도 있는 거죠. 검사인데. 그게 뭐? 그 증거인멸 없었어요? 했잖아요. 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잠깐만요. 그래 증거인멸은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연하죠. 증거인멸은 중죄인데. 그렇죠. 특히 하드디스크 같은 그럼 경우에는. 엄중하게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검사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이 광고 듣고 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일단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두 분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특공대 잠시만요. 네, 이제 시사특공대 지금 벌써 26차까지 온 많은 사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물론 피로감 느낀다는 이유로 이걸 적당히 무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26차까지 지금 와 있는 정경심 교수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뭐 언론 관련된 얘기는 더 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피로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저도 일단 이 그 담당 PB가 왜 이런 식의 진술을 했는지 그 목적과 실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그것도 그 증인신문 내용 전반에 처음부터 그 흐름을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똑 따져서 이게 옳다 그러다 논평하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아까도 피로감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만 해도 언론 기사 다 따라갔는데 공판 시작되고 나서는 너무 뭐가 가지수도 많고 가질 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자, 요거 하나만 우리 손정혜 변호사한테 물어볼까요? 이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심리한 재판부가 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그 SNS로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이 SNS 안으로 이렇게 뭔가 여론을 만들고 이러는 게 재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겪은 상황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했던 증언이 조서여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워낙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데다가 여야 뭐 좌우 뭐 서로 공박하고 공격이 들어오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이 재판부가 얼마나 또 많은 사회적 그 책임감을 져야 되는 상황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런 상황에서 장애 공정까지 이루어지면 재판이 사실상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조 전 장관이 무슨 글 하나 쓸 때마다 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이고요. 또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조 전 장관도 아니 너무나 많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게 일부 나갔는데 지금 뭐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 전 장관을. 근데 내가 정치적으로 재개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내 명예를 회복하려면 언론이 내 입장을 가지고만 언론 보도를 해주는 언론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도 언론 역할을 해서 뭐 SNS에 내가 반론 기능을 하는 것이다. 반론권 행사의 차원이다. 명백한 하이 사실은 바로 잡겠다라는 게 조 전 장관 입장인데 뭐 양쪽 다 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죠. 나는 완전히 여론과 동떨어져서 증거와 재판과 법률만 보고 판단을 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중과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 유무죄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반론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지금 손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렇게 만든지 몰랐는데 지금 뭐 손해배상이 여러 건이에요. 그 뭐 많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그다음에 국대떡볶이 채널A TV조선 뭐 세계일보 이거 뭐 일종 실효가 있을까요? 승소할 가능성이라든지 뭐 조 장관한테 뭐 네. 아까 일단 그냥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 건을 다 이제 하도 많아서 쭉 이제 왜냐면 휴직이고 집에 있으니까 조국 장관이 이렇게 쭉 클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언론중재위나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서 가고 조금 더 악의적이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 이제 나름 조 장관도 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충분히 할 만한 것들 좀 이제 확실히 그 당시에 좀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들을 단정적으로 좀 작성해서 큰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용될지는 좀 미지수인데 억대로 뭐 이렇게 제기하신 것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액수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송 진행하신 건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자기 일을 근데 야 이거 소송 잠깐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소송 건수가 한두 건이 그래도 아니면 이걸로 뭐 영유회복 본인이 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변호사 자격이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니까 본인 민사니까 본인 소송 하려면 하겠군요. 네. 본인 소송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 다 원고를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사실은 올 때마다 기자들 막 뭐 인터뷰하고 그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되게 변호사를 선임할 건데 뭐 다른 사람 변호사비 내가 걱정해 줄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만만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보면 일부는 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보면 뭐 저도 그 당시에 막 그런 거 돌아다니고 봤는데 뭐 조민희 씨가 뭐 차를 뭘 타고 다녔다. 그다음 또 뭐죠 뭐
중국 공산당 자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 확실하게 허위사실 밝혀진 그 당시에 것들.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확실한 허위 사실에 대한 거는 소송할 만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아무런 데스킹 장치도 없이 기본적으로 중앙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대한 논평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 그 기사를 봤더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커멘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논평하는 사람도 아무리 비판적인 논평을 해도 있는 사실관계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논평을 해야지 없는 걸 밑도 끝도 없이 와 뭐 공산당 자금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 소송은 저는 승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이제 나름대로 데스킹을 갖추고 있는 걸 보면 뭐 보수 종편 뭐 채널A하고 TV조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채널A랑 TV조선 어떤 보도에 대해서 뭘 가지고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 언론사의 어쨌든 기본적인 데스킹 과정 같은 게 있다는 걸 감안해 해봤을 때 그런 건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형사로 건 게 아니라 민사로 걸었을 경우에는 네. 일정 액수는 저는 가능해 보이고 이게 또 법리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냥 본인이 정리를 해서 주면 그냥 민사상 불법행위다 이러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사실 본인이 기초적인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면 변호사가 사실 출석 정도만 해도 했기 때문에 경미하게 이게 좀 처리가 가능한 소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 전 장관이 본인한테 쓰여져 있는 본인 생각에서 의혹들 해명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걸 쓸 수 있다고 봐요. 언론에 살고 있으니까. 네. 다만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을 형사법 교수인 형사법 전문가인 조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게 옳은가?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 재판부 검사도 올려야 돼요. 조 전 장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일부 본인한테 유리한 사실만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거든요. 네. 당신 억울한 거 해명하려면 해. 근데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그걸 조서도 안 나온 거 일부만 똑 따가지고 그거 보면은 피고인 뭐 이렇게 문답까지도 구성해가지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하지 마. 라는 재판부의 저는 일종의 주의? 이건 전 조 전 장관이 더군다나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 실무는 안 해봤지만 형사법 교수라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